이렇게 망가진 생체 리듬을 리셋하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수면 일정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안에 충분한 수면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깰 기상시간과 내가 잠들 취침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진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매일매일 지키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고 깨는 시간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려고 해도 졸려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기 리듬을 리셋시킬 때 이거를 지키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려운 거는 누구나 경험하는 초기의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 이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지키기 어렵다면 하루에 30분에서 15분 정도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2시에 자는 사람인데 나는 11시에 자기로 결정을 했다면 첫날에는 2시에 주무십시오. 둘째 날에는 1시 반. 셋째 날에는 1시. 이런 식으로 30분 단위로 땡겨오고 또 기상시간 또 9시에서 8시 반, 8시, 7시 반, 7시로 30분씩 땡겨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는 시간을 언제로 하면 될까요? 밤이 제일 좋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취침 시간과 가장 좋은 기상 시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의 직장 생활, 나의 학업, 나의 일정에 따라서 본인의 가장 좋은 시간, 자기의 편한 시간, 그리고 업무나 학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내 일정에 맞게 따르도록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매일매일 일정하게 자고 깨는 시간을 지키시도록 하시고요. 잠자는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자고 깨는 시간을 설정하지만 가능하면 해가 진 다음에 자도록 하고 해가 떴을 때 맞춰서 그 시간 언저리에 기상하도록 시간을 짜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 리셋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번 열심히 따라서 해보신다면 보다 빠르게 일주기 리듬이 리셋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을 매일 쬐십시오. 이러한 햇빛은 생체 리듬을 리셋시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즉 낮에 햇빛을 자주 노출되면 생체 시계가 깨어있도록 리셋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는 좀 더 쉽게 잠자게 되겠죠. 두 번째는 밤에 인공조명, 즉 블루라이트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내가 자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조명의 강도를 조금 낮춰놓는 게 좋고요. 블루라이트보다는 형광등이 낫고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청색광을 발산하는 전자장비 노출을 줄이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까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중등도의 강도, 즉 스트레칭, 요가 동작, 또 심호흡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은 우리는 되게 쉽게 잠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잠들기 1-2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취침 루틴, 수면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똑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요. 전에 가볍게 샤워를 하세요. 체온을 좀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하세요. 이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운동을 먼저 하고 샤워를 하시고요. 그리고 앉아서 심호흡을 하시고 복식호흡을 하시고 가벼운 책을 보십시오. 또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이 순서를 내가 정해놓고 매일매일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음악 듣기, 또 책을 보는 거는 몸과 뇌의 긴장을 떨어뜨려서 잠들기 쉬운 조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들은 뇌에다가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신호를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주게 되면 우리 뇌는 시간이 되면 졸리게 되고 생체 시계가 쉽게 꺼져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행동을 안 하더라도 졸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일주일에서 2주는 하셔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낮잠입니다. 30분 이상의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줘서 밤에 못 자도록 만들게 합니다. 너무 피곤한 경우는 20분 이내의 낮잠으로 피곤한 거를 잠깐 해결하시고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잠을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을 방해하는 알코올과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기 리듬을 리셋시키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리셋 될 때까지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는 방의 환경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을 좀 어둡게 하시고요. 약간 온도를 좀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라벤더 같은 허브 같은 거를 이용해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일주기 리듬이 리셋되지 않아서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안 오고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자꾸 졸리다고 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수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주기 리듬 장애나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물이죠. 멜라토닌과 같은 약을 투여함으로써 잠자는 리듬을 보다 쉽게 리셋시킬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쉽게 들게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부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고정적으로 드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잠을 잘 들게 하는 행동들을 같이 한다면 보다 쉽게 잘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치료입니다. 우리가 블루라이트가 잠에 방해하지만 조금 더 일찍 깨기 위해서는 새벽에 빛을 쬐거나 또 너무 일찍 잠이 드는 사람한테는 저녁에 블루라이트를 쬐므로써 내 잠자는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앞으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일주기 리듬이 교정이 안 되는 경우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즉 잠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거나 나도 모르게 형성된 수면 습관이 스스로 조정이 안 돼서 잠을 못 자는 만성 불면증 환자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하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병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차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차는 무엇일까요? 시차는 일주기 리듬으로 알려진 우리 몸의 24시간의 생체 리듬이 어떤 특정 지역의 밤낮의 리듬하고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주기 리듬 장애를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내 몸의 시계가 자는 시간으로 알려졌는데 내가 있는 곳은 낮이라는 거죠. 거꾸로 내가 있는 지역은 밤인데 내 시계는 낮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렇게 내 몸의 시계와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시간이 어긋났을 때를 시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게 되면 나라별로 같은 시간대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이것이 3칸 이상 벗어나면 시차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1시간대가 이동됐을 때는 하루에서 1.5일 정도가 시차로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대가 이동하게 되면 3일에서 4.5일 정도 시차로 고생을 하는 거죠. 5시간대로 이동하게 되면 5일에서 7.5일 동안 시차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LA로 도착하게 되면 한 시차를 극복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는 우리의 생체 시계는 하루에 최대 1시간밖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도착한 여행지에서 햇빛도 쬐고 낮에 안 자고 밤에 잘 자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생체 시계는 하루에 1시간 이동하니까 7일에서 8일 정도 지나야지 그 나라의 밤낮과 내 생체 시계가 일치하게 됩니다. 시차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시계와 세상의 시계가 어긋나니까 내가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고 내가 깨고 싶어도 깰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행지에서 여행하고 움직이고 활동해서 너무나 피곤하다 하더라도 막상 밤이 되면 잠깐 피곤해서 한두 시간 자다가 깨어나서 더 이상 못 자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한 11시에 잔 것 같은데 2시간마다 깨네요. 1시에 한 번 깼고 3시에 한 번 깼고 5시에 한 번 깼고 피곤해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쉽게 잠들었고 6시 지나니까 더 이상 잘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지 기능의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돼서 짜증이 늘고 감정이 조절할 수 없고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차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시차를 악화시키는, 즉 시차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시간이 긴 거죠. 이동하는 시간대가 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시차가 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도착하는 나라에 몇 시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전보다는 저녁 늦게 도착하는 게 시차를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시차를 극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또는 30대까지는 비행기에서도 잘 자고 여행지에 가서도 참 잘 자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40대에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시차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하고 카페인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일주기 리듬이 변동이 돼서 자기 리듬을 잘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거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일주기 리듬이 제자리를 찾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차를 어떻게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목적지, 내가 도착하는 곳의 시간대와 나의 생체 리듬이 빨리 동기화되도록, 즉 일주기 리듬이 여행지에서의 자고 깨는 시간대하고 일치하도록 재정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체 시계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인데요. 특히 빛 중에서 자연광, 즉 햇빛이죠. 이 햇빛은 우리 생체 리듬을 가장 강력하게 조정하게 됩니다. 날씨가 흐린다 하더라도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 생체 리듬을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는 내 낮에는 밝은 빛에 노출되도록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행지에서 햇빛 을 계속 지속적으로 쬐게 되면 우리 생체 시계가 빠르게 그날의 시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행지에 도착한 다음에 첫날에는 빛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빛의 노출을 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 생체 시계가 많이 이동되는 상황인데 너무 갑자기 빛을 쬐게 되면 우리 뇌는 다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조금씩 이동시키는 것이 우리 생체 시계를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날에는 좀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긴장을 풀면서 가벼운 산책과 주변을 돌아보는 정도의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부터는 아침부터 쬐거나 낮에도 주기적으로 쬐시게 되면 생체 시계가 보다 빠르게 이동해서 시차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빛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우리 생체 시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자는 시간대부터는 핸드폰을 안 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햇빛을 쬐기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 빛을 좀 차단하시고 어둠에 있다가 서서히 빛에 노출되도록 하셔야지 보다 쉽게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멜라토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들게 하는 수면 효과 외에도 일주기 리듬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해외에 도착했을 때 일주기 리듬이 변동하게 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늦춰지거나 또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뇌에서는 자는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여행지에서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멜라토닌은 안 만들어지거나 더 뒤로 미뤄져 생성되게 됩니다. 멜라토닌 언제 복용하냐면요, 도착한 여행지의 취침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전에 복용하는 겁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멜라토닌 이외에도 수면제를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 또는 수면 유도제는 잠을 쉽게 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잠자는 시간을 변동시키지는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시차로 인해서 피로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여행 때 써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잠을 못 잤을 때는 적은 용량으로 잠깐 쓰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시차를 극복할 목적으로 매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굉장히 몸이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이럴 때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상당히 오래 가게 되고 피로 때문에 아침에 깨더라도 제대로 깨어날 수 없거나 잠에 취한 상태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넘어지는 낙상이 생기거나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약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기분이 더 나쁘고 우울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행을 가기 전에 생체 시계를 여행지의 시간대하고 맞추는 재정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야 되는데 한 여행 가기 2, 3일 전부터 미국 시간대에 맞춰서 자고 미국 시간대에 맞춰서 깨어있는 거를 유지한다면 본인의 직업생활, 학업생활, 가정생활이 엉망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겠죠. 2, 3일은 어렵겠지만 하루나 이틀이라도 그 나라에 맞춰서 잠을 자고 깨는 거를 노력해 보시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는 하루나 이틀 전부터 잠자는 시간을 조금 늦게 자서 그 나라의 시간에 조금 맞추도록 미리 조정하고요. 비행기에서도 현지 시간에 맞춰서 깨어있고 자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저희가 도착하는 그리스는 오후 4시, 6시간 전이니까 오후 4시입니다. 제가 잠을 잘 자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6시간 정도는 잠을 안 자고 잘 견뎌야 될 것 같네요. 비행기 안에서도 잠 안 자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한 서너 시간 들어가면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6시간을 갑자기 이동시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한 2시간, 3시간만 이동해서 새벽 1시까지 안 자도록 한번 해보고요. 여행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나 현지에 도착했을 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소음을 막는 귀마개,
편안한 잠옷 같은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자는 시간에 맞춰서 수면 안대를 쓰고 또 귀마개를 하셔서 깊이 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현재 가서도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여행을 가시게 되면 생체 리듬이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행 갈 때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 첫날 너무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날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현지에 도착했을 때 너무 많이 움직이고 또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우리 생체 시계가 굉장히 혼란을 빠르게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차가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행기를 탄 다음에 몇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굉장히 압력이 낮아지고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탈수가 되게 되면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고 또 우리 생체 시계도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비행 중에는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가 안 되도록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현지에 도착하셔서 하루 이틀은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생체 시계가 보다 현재 시간과 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잠잘 수 있다는 마음으로 또 비행기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술이나 먹고 잠을 자야지 한다는 마음으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술 때문에 탈수가 더 가중되겠죠. 술 때문에 잠자는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이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생체 리듬은 더 뒤로 밀리거나 잘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드실 때는 현지 시간에 맞춰서 낮 시간, 특히 점심 이전 시간에 드시도록 하셔야 되고 비행기에서도 현지 시간에 맞춰서 카페인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시차를 극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전이나 점심시간에 맞춰서 산책과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햇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오전에 햇빛을 많이 쬐고 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낮잠입니다.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낮에 너무나 피곤한데요. 이럴 때 낮잠을 1시간, 2시간 길게 자게 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은 조정이 안 됩니다. 낮잠은 한 20분, 길어도 30분이 넘지 않도록 잠깐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빛으로 수면장애를 치료하다, 즉 블루라이트로 수면장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자극해서 잠들기 전에 쬐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블루라이트를 쬐게 되면 우리 생체 시계는 뒤로 밀리게 되고 자려고 하는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잠에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루라이트가 갖고 있는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고 뇌를 깨우는 작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잠자는 시간을 조절하고 불면증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잠자는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잠자는 리듬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밀린 사람들, 교대 근무자, 일주일 리듬 장애가 동반된 불면증 환자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불면증이나 일주기 리듬을 치료합니다. 한번 켜볼까요? 파란 불빛이 보이는가요? 굉장히 밝은 불빛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에 쬐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의 생체 시계는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는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조종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극. 가장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은 블루라이트입니다. 우리가 햇빛에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낮에 쬐게 되면 그것들이 생체 시계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내가 적절히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먹는 식사 시간에 의해서 생체 시계는 활성화됩니다.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 이 블루라이트만큼 강한 자극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블루라이트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를 광치료, 빛치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라이트 세라피라고 얘기를 하죠. 광치료법은 자연 햇빛하고 굉장히 유사한 빛,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빛을 쬐므로써 생체 시계를 내가 원할 때 켜주고 내가 원할 때 꺼주도록 만드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쬐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눈의 망막세포를 통해서 뇌에 전달됨으로써 생체 시계를 자극해서 낮이라고 이해하고 계속 깨어있도록 자극하게 되고 이 생체 시계가 켜줌으로써 멜라토닌의 생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도록, 즉 뇌가 낮으로 인식하도록,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 잠자는 시간이 지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잠자는 시간이 늦게 자게 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 4시에 자고 12시에 깨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우선 첫날에는 12시에 빛을 쬐게 합니다. 최소한 30분 이상을 쬐게 합니다. 제일 좋게는요 1시간을 쬐는 겁니다. 그 다음날은 11시 반에 쬐는 겁니다. 그 다음날은 11시, 이런 식으로 30분씩 당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쬐게 합니다.
12시에 쬐게 되면요, 생체 시계는 11시 반에 30분 전에 깨는 시계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10시에 쬐게 되면 9시 반에 깨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7시에 일어나신다면 7시 반까지 쬐는 겁니다. 만약 7시까지 쬐게 되면 6시 반에 일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거를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고, 스스로 노력해도 잠자는 시간이 변동 안 되는 사람을 전진성 수면 이상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녁 일찍 피곤하고 졸음을 느껴서 졸리는 7시나 8시에 이 빛을 쬐게 해보십시오. 첫날은 아니지만 며칠 지나면 안 졸리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7시에 쬐고요. 둘째 날은 7시 반, 그 다음 날은 8시, 그 다음에 8시 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잠자기를 원하는 시간까지 계속 밀어가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당겨져 있어서 일찍 졸린 사람은 저녁에 쬐는 거고요.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빛을 쬐야 되고, 그 시간을 하루에 30분 단위로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밀어가는 겁니다. 광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즉 짜여진 시간에 블루라이트를 쬐도록 의자에 앉거나 이 장치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한 40cm에서 한 60cm니까 한 내 팔걸이 정도 안에 이런 스탠드형을 놓도록 하시고요.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쬐야 됩니다. 이런 빛치료, 광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불면증, 일주일 리듬장애, 시차, 또 계절적인 정서장애, 우울증과 같은 문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는요, 한 일주일 정도로 이걸 빛을 쬐입니다. 밥 먹으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쬐입니다. 내가 깨는 시간에 바로 쬐야지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특히 미국 식약처 FDA 승인을 받은 제품들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입니다. 빛을 쬐는 거니까 눈의 피로라든지 두통, 메스꺼움, 또 피부 자극과 같은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되게 일시적이고 광치료를 중단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수면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언제 얼마큼 쬐일지, 어느 기간만큼 쬐일지를 결정하시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광치료기를 잘못되게 사용된다면 일주일 리듬이 더 왜곡되고 잠자는 리듬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낮에 햇빛을 많이 쬐시는 거는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낮에 깨어있도록 하는 좋은 천연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지 마시고 낮에 많은 빛을 쬐시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절되지 않는 잠자는 시간에 왜곡되거나 잠자는 시간이 밀려있거나 당겨져 있으면 이런 광치료를 통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주 안에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깨는 것은 생체 시계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 부위에 아주 작은 신경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생체 시계에는 시계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시계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게 되면 각성이 돼서 활기차게 일하게 됩니다. 16시간 동안에 시계 유전자는 열심히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 만들게 되면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잠을 자는 8시간의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빛, 움직임, 긴장,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에 의해서 생체 시계는 조금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1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7시에 일어나서 강한 빛을 쬐게 되면 6시 반, 6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전에 강한 빛을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점차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12시에 자는 사람이 12시에 강한 빛을 쬐게 되면 그 다음날은 12시 반이나 1시에 자게 되고 그것을 며칠 반복하게 되면 2시, 3시에 잠자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블루라이트를 이용해서 잠을 조절하는 것을 광치료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제품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 제품은 필립스에서 나온 고라이트라는 제품인데요. 전원을 켜게 되면 푸른 빛이 나옵니다. 블루라이트인 거죠. 이런 빛은 눈을 통해서 쬐게 되면 생체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 생체시계가 활성화되면 낮에는 멜라토닌을 만들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쌓여지는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많이 방출돼서 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가장 낮게 하면 1000룩스, 많이 높이게 되면 한 5000룩스까지 빛이 나오게 됩니다. 1000룩스 이상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생체 시계는 활성화됩니다. 한 20에서 40cm 앞에 놓고
눈으로 빛을 이렇게 쬐는 겁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쬐게 됩니다. 이러한 빛을 직접 쬐게 되면 눈이 많이 부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약간 틀어놓고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이 빛은 내 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쬐면 됩니다. 낮에 어두운 데서 근무하거나 밖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은 오전에 9시에서 10시 또 오후 3시에서 4시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빛을 쬐고 근무를 하시면 그것으로 낮에 생체시계를 활성화하는데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은 바로 이런 고글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리타이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눈에다 이렇게 착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글 형태는 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즉 1시간 정도 이상을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7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이 제품들을 눈 뜨자마자, 즉 7시에 착용하셔야 됩니다. 7시에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쓰거나 직접 쬐셔야 됩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하시고요. 둘째 날에는 6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6시 반에 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런 광치료기를 쬐야 됩니다. 셋째 날에는 6시 알람을 맞추고 쬐셔야 되고요. 넷째 날에는 5시 30분에 빛을 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5시 30분에 멈추셔야 돼요. 만약에 다섯째 날에 5시에 이것을 빛을 쬐게 되면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30분 전에 빛을 쬐고 고정하는 것을 3일에서 5일 동안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요, 일찍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시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졸음이 밀려오고 깜빡깜빡 졸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조는 것을 방치해두면 실제 잠자는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자고 나서 새벽에 깨서 더 이상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신 분들의 경우에 내가 졸려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에 밖에 나가시 못하신다면 저녁에 내가 졸리는 시간, 즉 8시나 9시, 좀 빠른 경우는 7시에 광치료기를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쬐신다면 잠자는 시간이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쬐냐면요, 자기 전까지 쬐셔는 안 됩니다. 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까지만 쬐셔야 됩니다. 내가 11시에 잘 거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지금 8시에 졸립다면 8시에서 9시까지만 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노란 조명으로 바꾸시고 책을 읽거나 복식 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칭과 같은 몸의 긴장을 풀고 잠을 잘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하시면 보다 쉽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광치료기를 사용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생체 리듬을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가 주간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주간 근무를 하다가 야간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보통 요즘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휴무를 주게 됩니다. 휴무를 주는 시간으로부터 이 광치료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무 교대가 진행된 다음에 3일에서 5일 정도 광치료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 바뀌는 근무 스케줄에 맞춰서 깨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광치료기를 30분에서 1시간 쓰고요. 낮에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쓰시고 잠들기 전에 2-3시간 전에 30분에서 1시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체 리듬들이 완전히 리셋이 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낮에 깨어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빛을 쬐면 안 되고 아침에 기상해서 1시간 내로는 빛을 쬐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시차가 바뀌는, 즉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에도 이 광치료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현지에 도착했을 때 이런 기계를 가져가서 아침부터 빛을 쬐면 보다 쉽게 생체 리듬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요. 거꾸로 여행을 하고 나서 국내에 도착해서 생체 리듬이 바뀌어서 밤에 못 자고 낮에 졸린 일이 생기게 되죠. 이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 강한 빛을 쬐고 낮 시간에도 빛을 쬐고 자기 서너 시간 전에 또 빛을 쬐다면 한 3-4일 정도 이런 광치료기를 하신다면 보다 쉽게 자기 생체 리듬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치매 노인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이 되면 낮에 활동량도 떨어지게 되고 밤낮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래서 밤에 더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낮 시간에 강한 햇빛을 쬐거나 이런 밝은 빛에 노출시킨다면 생체 리듬이 활성화돼서 보다 잠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야간의 이상한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또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낮에 밝은 데 계시고 햇빛을 많이 쬐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생체 리듬을 좋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자기 전에 생체 시계가 꺼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침 루틴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 생체 리듬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잠의 리듬이 바뀌거나 불면증이 지속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을 못 잔다면 오늘 말씀드린 광치료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을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품을 사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천연의 빛, 즉 햇빛을 이용해서 낮에 많은 빛을 쬐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빛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수면을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생체시계, 생체 리듬 연구에 있어서 가장 독보적인 연구 업적과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교수님이라서 꿀잠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교수님, 그 주제가 뭔가요? 일단 생체시계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 생체시계가 우리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생체시계와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의 결과로 낮과 밤의 변화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죠. 보통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죠. 이와 같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가 실제로는 지구라는 환경이 주는 그런 리듬에 맞추어서 최적의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아주 수동적인 반응, 다시 말하면 해가 뜨니까 일어났고 해가 져서 어두우니까 휴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능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실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실험을 처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드마랭이 되겠습니다. 창가에 기르고 있던 식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모사류에 해당이 되는 식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낮이 되면 잎이 이렇게 위로 쭉 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 잎이 축 늘어지는 그런 잎사귀 움직임의 리듬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하루를 주기로 해서 잎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과연 이제 햇빛 때문에 조절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아주 캄캄한 캐비넷 속에 넣어둡니다. 문을 닫은 거죠. 빛이 통하지 않도록. 실제로는 계속 깜깜한 그런 캐비넷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이 낮을 때에는 잎사귀가 이렇게 위로 활짝 펴져 있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잎사귀가 축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생명체의 몸속에 하루의 시간대를 계측하는 시계와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의 주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클라이트만과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들이 직접 사람의 리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도 해가 뜨니까 일어나고 해가 지니까 잠을 자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인간의 몸에도 어떤 시계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을 조절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주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매머드 동굴에 들어가서 32일 동안 본인들이 직접 살은 거죠. 아주 깊은 동굴이기 때문에 밤낮의 변화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온도의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인지 낮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32일 동안 또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거의 하루인데 하루보다 약간 긴 시간을 주기로 해서 이런 활동의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 사람의 몸속에도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대략 하루 24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리듬을 우리가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카라는 말은 이제 대략이라는 뜻이고요. 디언 할 때 이제 DM, 이제 하루를 뜻하는 말인데요. 대략 하루라는 뜻의 서케디언이라는 말을 써서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날 무렵이 되면 부신피지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가장 최고치로 분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곧 이어서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밤 사이에 분비되고 있던 밤의 호르몬이죠.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시간대가 되면 우리 몸이 최상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오후 2시쯤에는 눈과 손의 정합성이 좋아져서 아주 미세한 손과 눈을 가지고서 하는 활동들이 가장 정교하게 조절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오후 3시 정이 되면 반응 속도, 인간의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최고조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질 무렵이 되면 특히나 이제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가 되는데요. 숨쉬기도 가장 쉽고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힘, 근력과 유연성도 최고에 달하고 심폐기능 또한 최대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 사이에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저녁 9시경부터 분비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아침 한 8시쯤까지 멜라토닌은 분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벽
한 3시경에 피부 복구가 최대에 도달을 하는데, 왜냐하면 낮 시간 동안에는 빛에 노출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많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태양 속에 포함된 자외선 때문에 많은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 밤사이 시간 동안에 새벽 3시쯤에 피부 복구가 최대로 도달해서 낮 동안에 손상됐던 피부를 복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2시쯤에 가장 깊은 잠에 빠지고요. 새벽 5시쯤에 가장 최저 체온에 도달을 하는데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하루를 주기로 한 어떤 생명활동의 리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리듬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조절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삼았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이제 획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생쥐의 뇌에서 특정 부분을 파괴했더니 생쥐의 하루 주기 리듬이 사라지더라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디냐면 시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SCN, Suprachiasmatic Nucleus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조그마한 시상압의 일부분이 바로 SCN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고요. 생쥐에서 SCN 부위를 파괴하면 리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SCN 부위를 다른 생명체로부터 다시 이식을 했더니 하루 주기의 리듬이 되살아난다라는 실험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생체 시계에 대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1970년대 연구로 밝혀졌고, 그 이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SCN이 잘못됐을 경우에 하루 주기의 리듬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SCN 바로 아랫부분에 사실은 이 뇌하수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종양이 생겨서 부풀어 올랐을 때에도 그렇게 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SCN이라는 부분의 기능도 저해가 되게 되는데, 이 SCN 부위가 기능을 못하게 막아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하루 주기의 리듬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우리 몸속에 어떤 유전자들이 망가지게 되면 이러한 하루 주기의 리듬을 망가뜨린다라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우리 몸속에 생체 시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시계가 망가졌을 때 우리 몸이 리듬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생체 시계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21세기 초에 들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몸에 시계의 부품이 되는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전사인자라고 합니다. 시계 유전자들은 전사인자로 작동을 해서 특정한 시간대에 아주 특정한 필요한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뭐 저녁 8시경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술에 대한 톨러런스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시간대에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그 시간대에 많이 만들어지도록 생체 시계가 그거를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루 종일 어떤 기능을 켜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죠. 결국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한 생명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체의 수행 능력에서도 하루 중에 최고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고 최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새벽 2시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관 운동 같은 것들은 아침 8시경에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 시간대가 되면 이 소화관 운동이 거의 최저 활동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온 같은 경우에도 새벽 4시쯤에 가장 최저에 달하고, 집중력 또한 가장 새벽 4시에 최저에 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일을 해봤냐면 운동선수들은 언제 가장 능력이 좋은가라는 걸 조사한 거죠. 가장 피크를 보이는,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는 늦은 오후와 이른 저녁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8시 반, 이 사이가 가장 수행 능력의 피크에 도달하는 시간이 됩니다.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최고점을 갖게 되는데요. 각각의 질병들의 증상이 언제 가장 심해지는지를 새벽 1시경에 통풍의 증상이 가장 심하고요.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날 무렵에 가장 심합니다. 반대로 이 골관절염, 오히려 해질 무렵에 증상이 과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폐경기 여성들에서 나타나는 폐경기 홍조 현상도 이제 밤 시간대, 특히 이제 저녁 8시, 9시경에 가장 피크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망가뜨리면 여러 가지 인간의 질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수행된 연구에서는 이 시계 유전자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 된 쥐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보니까 쥐에서 이제 비만이 나타나고요. 지방세
세포가 이렇게 비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대사증후군의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체 시계를 계속 교란을 하게 되면 광주기를 교란을 함으로써 생체 시계를 막 교란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봤더니 생쥐가 수명이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시계 유전자가 망가져 있거나 생체 시계를 교란한 경우에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 활동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생체 리듬을 거슬러서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경우가 이제 교대 근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교대 근무라고 하는 환경은 원래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는 인간의 리듬을 거슬러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이것이 생체 시계를 계속 교란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교대 근무를 오래 하면 할수록 암 발생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스트레스나 불안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혈압이나 또는 이제 심근경색과 같은 뭐 심혈관 질환도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교란의 증상도 많아지고 소화장애 도 나타나죠. 복통이라든가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대 근무자에서 굉장히 빈번한 것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신체의 리듬 사라지거나 망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체온이라든가 호흡률이라든가 호르몬 분비에서의 리듬 같은 것들도 교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험 동물을 가지고서 밥 먹는 시간대를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본 거죠. 이 쥐가 이른 밤 시간대에 보통 대부분의 먹이를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거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섭식 시간대를 변경시키면 공복 혈당의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섭식 시간대 이동을 10주 이상 강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2형 당뇨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쥐의 휴식 시간대에 밥을 먹도록 강제한 이 쥐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주더라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사라졌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2형 당뇨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섭식 시간대의 교란이 결국은 인간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과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산화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에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생체 시계의 작동을 통해서 산화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사실은 생체 시계가 하고 있는 역할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생체 시계가 망가지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생체 시계를 교란하거나 하게 되면 이 산화성 스트레스의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정신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비만, 2형 당뇨 또는 심혈관 질환 또는 노화와 같은 이런 산화성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활동을 하는 밤에 밥을 먹던 쥐가 휴식 시간대인 낮에 밥을 먹게 했더니 몸속에서 과도한 산화성 스트레스가 나타났고 결국 쥐의 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2형 당뇨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런 산화성 스트레스를 그럼 억제하면 그럼 당뇨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냐라는 것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산화성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낮 시간대에 이제 산화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이 끝나갈 무렵인 그 시간대에 계속 멜라토닌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을 투여를 하면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원래 이제 인슐린을 줘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었는데 인슐린 저항성 2형 당뇨가 나타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섭식 시간대를 교란을 하면 대사의 리듬이 아마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에 의해서 산화성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2형 당뇨와 같은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생체 시계의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적화된 생체의 움직임을 자꾸 이제 교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되면서 그것이 인간의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고 건강한 신체의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이제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잠을 막 자려고 하는 이른 시기에
빛에 노출이 되면 그 다음날 더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 빛에 노출이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직 밤이 되기 전에 낮에 만약에 멜라토닌을 먹게 되면 마치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 밤이 먼저 온 것처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생체 시계가 앞으로 당겨져서 일어나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게 되고요. 멜라토닌 분비가 이제 밤이 끝날 무렵에 끝나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이제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된다면 멜라토닌이 몸속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니까 마치 밤이 길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결국 이제 그 다음날 더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이 이제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은 해질 무렵 6시를 기준으로 해서 6, 7시쯤에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가 돼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시간을 조금씩 앞으로 당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규칙적으로 해질 무렵에 운동을 해서 주무시는 시간을 조금 당겨보는 방법도 비악물적인 요법으로서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늦은 시간대 운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제 늦어진 생체 시계를 더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